2월 8일에 임대주택을 신청해야 하는데 서류 때문에 신청을 못했다.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2월 만에 바로 드릴게요. 친구에게 돈을 꾸자니 너무 창피해서 그래요. 또 얼마 뒤에 중국에서 위장 결혼한 남편이 돈을 빼가서 집을 샀대요. 6만 5천 위안, 약 1,000만 원 정도요. 100% 제 돈이에요. 그러자 지인이 중국에 가서 소송을 해야 한다라고 충고를 합니다. 또 얼마 뒤에 이혼하면 집을 나눠 갖지 않나요? 재산 분할 같은 거요. 본인 명의로 돼 있어야 해요. 아니면 중국에서 재산 분할 소송을 해야 한다. 이 지인이 계속해서 조언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임지연 씨가 재입국 직전에 나왔던 카톡인데 생활교에 겪었던 것, 특히 임대주택 신청이 녹록치 않았고 위장 결혼했던 전 남편이 본인의 돈을 다 탕진했던 그런 내용을 호소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김병민 박사님, 결국에는 생활고. 일부 좀 의혹이 해석되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얼마 전에 보도된 내용들에 따르면은 한 고시텔에서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고 있던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탈북하고 나서 이렇게 고시텔에 생활할 정도로 안 좋나, 정부의 지원이 없나라고 했는데 임대주택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본인이 탈북을 하면서 탈북 브로커에 대해서 이제 안전하게 중국을 탈출하기 위해서 위장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위장 결혼한 남편이 임지연 씨의 돈을 가지고 중국에서 집을 샀고,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의 그런 서류들이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토로했던 내용들이 좀 오늘 잡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임지연 씨가 왜 중국을 자꾸 드나들었는가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는데 이 중국에 있는 그 위장 결혼한 남편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에 건너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 카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임지연 씨의 카톡 내용을 보게 되면은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난파 간첩으로 활동하면서 있다가 다시 북으로 자진 재입국을 했던 경우라면은 그 대한민국에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임대주택을 신청하고 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재입국하는 과정에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러 갔다가 혹시나 중국 그 북한의 보위부를 통해서 납치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다시 한번 좀 흘러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대목인데 박상철 교수님, 저희 말고 다른 방송이나 언론 매체에서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임지연 씨가 결국에는 북한 보위부 공장 요원 아니냐, 그런 가능성들 많이 제기했었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임지연 씨가 어떻게든 남한에 와서 여러 가지 그릇된 곳에서 정책을 잘 못하고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임대주택을 구입하지 못해서 생활고를 좀 겪었던 그런 측면. 그렇죠. 그게 아마 많았을 거예요. 또 중국에 자주 다녀오는 탈북자도 상당히 많거든요. 일종의 여러 가지 관계들이라든가 생활상의 문제들. 예를 들어서 임지연 씨를 우리가 무슨 고정 간섭이라든가 이중 간섭으로 보는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탈북자 문제가 심각한 건 정말 심각해요. 숫자가 많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사회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지 않은데 저는 상당 부분 탈북자 편에 서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도 하고 그런 편인데 탈북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물론 약간 비관적인 말인데 한국에 오면 한 서너 가지 등급이 있는데 맨 꼴찌가 탈북자다. 그 위가 네팔이라든가 이렇게 그 외국인 유지인이다. 그 다음에 조선족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는 한국에서 대한민국 국민 취급은 받는데 4등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못 살아서도 그런 게 있긴 있지만 어떤 그 교육과 이런 시스템이 정착 시스템이 잘 안 돼가지고 너무 방치하고 있는데 저는 역으로 임지연 씨를 비롯해서 탈북자들의 문제점도 상당히 많지만 상당 부분이 나중에 여기서 제대로 교육을 받으면 언젠가 통일이 되거나 남북 교류가 될 때 북한이 현장을 가장 잘하는 괜찮은 리더를 키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좋은 인력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주 외국인에 대한 인권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하도 문제 많이 생기니까 소송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됐는데 이 탈북자 문제는 묘하게 너무 음성화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이 통일부한테만 단순하게 맡겼어요. 하나원 재단에서 하나원에서 교육시키는 정도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 탈북자 하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남북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지금 3만 명이 넘었다면 문제는 작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탈북자들한테 상처가 되는 말이 농담으로 한다고 던진 말 중에 너 간첩 아니야? 그렇죠. 이런 말이 사실은 상처가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간첩은 보통 사람이 간첩되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 간첩이라면 그건 특별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논외로 치고요. 탈북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분단 상황에서 또 예를 들어 남북 간의 대화를 나누자는 상황에서 이 탈북 문제를 이대로 방치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나라 과연 선진국가가 그렇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임무를 생각했는데 묘하게 이 부분에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이 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일소를 하고 탈북 문제는 이 임지연 씨 문제를 해가지고 좀 더 한 번 더 신경 써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김무식 교수님. 예. 중국에 위장 결혼한 남편이 내 돈을 뭐 어떻게 다 빼돌렸다. 이런 식의 내용을 호소하는 부분, 임지연 씨의 카톡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보통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위장 결혼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북에서 나오면 중국을 경유하잖아요. 예. 중국을 경유하는 동안에 제3국을 통해서 오거나 한국을 들어오려면 중국에서 무사히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사히 살아남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혼인신고를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 그러니까 위장결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중국에서 공안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국 사람과 혼인신고를 해서 일단 그 단속을 피한 다음에 제3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경우를 지나서 지금 한국에 들어온 임지연 씨인데 그 법적으로 위장결혼한 그 중국인이라든지 그 남편이 법적으로 남편으로 배우자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 돈을 이제 사기칠 수 있는 지금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결국 그동안 임지연 씨의 그 북한의 선전 매체 나와서 남쪽을 비난하는 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월북이냐, 납북이냐, 또 공작원이냐, 다양한 추측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저 카톡 내용으로 밀어본다면 일단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럼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탈북자 3만 명 시대에는 탈북자가 정치적 망명자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남쪽으로 귀순한 용사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보다 나은 경제적 삶을 찾아서 넘어오는 이주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이주민의 개념에서 봐진다면 남쪽에서 그럭저럭 잘 살아야 돼요. 근데 남쪽에 와서 경제적 이주를 했는데 남쪽의 경제적 삶이 마땅치 않고 어렵다? 그럼 다른 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또 해외로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영국이나 네덜란드 같이 망명을 받아주는 사람도 간 경우도 있고 미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재입국할 수 있는 유혹이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다 나은 경제적 삶을 찾아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경제적 삶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된다. 그럴 때 북쪽에서 유혹의 손길이 들어옵니다. 야, 남쪽 별거 아니잖아. 북쪽으로 오면 아파트도 주고 장군님이 너를 죽이지 않고 다 또 해준대. 할 경우는 부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임지연 씨 구체적인 월북 과정이나 그 입국 과정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런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고가 있었다고 한다면 경제적 삶을 찾아서 왔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북쪽으로 또 갈 수 있는 사실 조건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북한 공작원의 유도 공작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서 결국 이 문제는 탈북자 3만 명 시대에 맞이해서 우리 정부나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북한 주민이 남쪽으로 찾아왔을 때 남쪽에서의 경제적 삶을 우리가 일정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과 또 우리의 시선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선 말씀하셨는데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뉴스 중에 현재 탈북자 900명이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900명의 소재가 행방불명이다. 경찰이 그래서 탈북자 수색, 점검 뭐 이런 것에 나섰다는 뉴스 보도해드렸는데 그것과 관련된 반응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서울 거주하고 있는 한 탈북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항상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서 전화가 와도 받기가 싫다. 보안과 형사는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다가가려 해도 너무 불쾌해하고 과민 반응을 보여 무섭기까지 하다. 뭔가 양간의 괴리감, 이질감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건데 오늘 한 언론에서 임지연 재입국 논란 자체가 부담스럽다라고 호소하는 탈북민들의 사연이 나왔는데 식당에서 일하는 한 탈북민이 식당 주인으로부터 좀 험악한 얘기를 좀 들었다. 뭐 그런 얘기도 소개되고 그렇죠. 있고요. 조선족들이 너보다 일 더 잘한다. 뭐 그런 막말도 듣고요. 또 학교에서 중3짜리 아들이 탈북민 아들이 학교에서 맞고 왔는데 우리가 뭐 숭이초에서도 보도해드렸지만 학폭위가 원려서 가해자 학생은 뭐 강제 사안에 따라서 강제 전학을 당하든가 피해자의 복구 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 자기가 탈북민이라는 게 알려져야 되니까 그냥 덮고 가자. 막 이렇게 보이지 않는 차별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탈북민들이 3만 명이에요. 우리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 만나고 있는 많은 사람 중에 탈북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신분을 속여요. 제일 많이 속이는 게 뭘로 속이냐? 자기가 조선족이라고 속입니다. 예. 난 조선족이라고. 제가 아는 분도 보면은 집에서 도우미 조선족 아주머니를 썼는데 알고 보니까 탈북민이더라. 예. 본인이 속였던 거예요. 그래서 알고 나서 좀 더 마음이 이상해지더라.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아일보에서도 주성아 기자가 뭐 김일성대 나하고 같이 일하고 있지만은 제가 주변에서도 우리 주성아 기자가 북한에서 일했어 얘기하면 북한 출신이랑 같이 일해? 뭐 이런 사람들을 아주 많이 있거든요. 아주 가까이 와 있고 우리 피부 속 깊이 와 있는데 사람들이 숨기다 보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